정직하게 살자. 참된 일꾼이 되자.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가훈, 교훈, 사훈입니다. 우리는 학교나 회사를 다니면서 이 수많은 훈들 사이에서 사로잡히기도 하고 철저히 규정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규정지었던 수많은 훈들,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시나요? 이와 같은 훈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고 사유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훈 속에 담겨있는 타인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사회 구석구석 모든 공간에 일상적인 언어로 스며들어 왔는데요. 이 살벌하고 모순적인 훈의 시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림의 북스피릿 5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에서 규정한 일상의 언어들과 관련된 이야기로 오프닝을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언어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훈이나 교훈이나 사훈 같은 것들이요. 제가 아는 가장 유명한 가훈은 가화만사성인데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 좋아하는 가훈입니다. 너무 공감해요. 진짜 집안에서 잘 돼야지 나가서도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그룹에 소속이 되고 정해진 규율들을 따르다 보면 어느샌가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에 통일된 언어에 매몰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작가님은 이 언어들이 가진 위력을 책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은 대학원생 시절 살던 집 주소인 309동 1201호라는 가명으로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를 집필하셨고요. 사회에서 대리인간으로 살아가는 본인을 또 누군가를 대리인간으로 만들었던 자기 자신을 서술하는 책 대리사회를 출간하였습니다. 사회의 중심과 주변, 그 경계를 넘나들며 그 사이의 균열을 느끼고 이와 관련된 의문들을 계속 던지는 분. 김민섭 작가님을 모시고 작가님의 책 훈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림의 북스피릿 5회 시작합니다. 해림의 북스피릿. 네, 훈의 시대의 김민섭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김민섭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훈의 시대를 쓴 김민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진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첫 번째로 남자 게스트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업된 거 보이시죠? 우리 작가님들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처음 뵀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그냥 설레고 영광이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우선 얼마 전에 작가님 관련해서 굉장히 훈훈한 기사를 봤는데요. 작가님과 동명이인인 김민섭 씨를 찾는다는 글이었어요. 네네. 네, 일명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게 작년에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시점까지. 근데 왜 그랬냐면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또 대학 연구실을 좀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그동안 뭐 몇 박의 여행을 가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좀 억울해서 나도 좀 해외여행을 다녀와야겠다 하고 2박 3일로 좀 어딘가 다녀오기로 하고 비행기표를 보니까 그 후쿠오카로 가는 비행기표가 73,000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좀 그렇게 쌀 줄 몰랐어요. 진짜 한 30만 원이 넘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네. 그때가 근데 무슨 시즌이었나요? 12월 초였으니까 그게 비수기였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싸서
아 진짜 좋다 하고 샀고 이제 출국할 날을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출국 2주를 앞두고 제 아이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건 하루 입원하고 수술을 좀 해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제가 출국하기 하루 전으로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저도 이날밖에 안 됩니다 이러셔서 그날로 수술이 잡혔는데 이제 표를 환불해야겠다 생각하고 여행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불이 된다. 환불이 되는데 당신이 결제한 이제 수수료까지 10만 8천 원이 들었거든요. 10만 8천 원 중에 18,000원이 환불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제가 아는 환불의 개념하고 너무 달랐어요. 90% 가까이를 수수료로 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했는데 저는 그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쓰고 대학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나올 때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나를 닮은 사람들에겐 화를 내지 말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저 여행사 직원도 결국 저와 닮은 평범한 개인인 것이고 제가 이건 뭔가 부당하다 책임자를 바꿔달라 해서 그분이 오셔도 결국 그분도 저와 닮은 평범한 개인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걸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쵸. 대신 그런 화가 나는 걸 잘 간직했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분노하면 이 사회의 문화나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고민하다가 차라리 누구한테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도 18,000원보단 좀 더 행복하겠지 생각한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18,000원을 돌려받느니 차라리 이걸 누구한테 주면 내가 더 행복하겠다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양도가 되는지를 물어보니까 양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 근데 3가지의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남자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된다. 와.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그 이름이 같은 남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조건이 또 있었는데 두 사람의 여권에 있는 영어 스펠링까지 다 똑같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 그건 된대요. 이름이 같은 사람만 찾아오면 여권 번호는 이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가족 다른 뭐 친척들이나 가족들한테는 양도가 안 되나요? 네, 그냥 이름이 같은 사람이면 전산에서는 동일 인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양도는 된대요. 근데 모르셨죠? 어려운 미션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어 이름이 똑같아도 영어 스펠링이 다른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름이 똑같아도. 네, 저는 그 섭인데 SEUP를 쓰거든요. 근데 SEUB를 쓰거나 SUB, SUP를 쓰는 김민섭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도 여행 보내줄 수 있을 확률이 또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으셨나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이 김민섭인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한 이름이라 검색하면 야구선수, 농구선수, 축구선수가 진짜 저도 검색해봤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 장강명이나 유시민 최 사장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항상 했는데 그럼 개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근데 김민섭 이름으로 책을 너무 많이 내서 이제는 글러먹은 것 같아요. 요즘에 개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친구분들, 친척분들 다. 근데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김민섭이라는 이 평범한 이름으로 지금 태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반드시 김민섭 씨를 찾아서 여행을 보내줘야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페이스북에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고 또 댓글에는 자기 친구 김민섭을 태그해서 너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수십 명의 김민섭이 갈 수 있다 없다 토론을 하는 걸 보고 금방 찾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외시리가 2통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김민섭 씨가 아니라 다 기자들이었어요. 정말 재밌는 이벤트다. 혹시 찾으면 내가 기사를 쓰고 싶으니까 좀 나한테 먼저 연락 주면 좋겠다. 이런 게 와 있었고 김민섭 씨는 3일째까지 나타나질 않았어요. 실종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댓글을 누군가가 달았는데 작가님, 이 프로젝트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그것도 평일에 2박 3일 동안 혼자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하고 여권의 이름까지 똑같아야 한다. 게다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고작 10만 원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줄을 덧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게 인문학의 역할이겠지요. 이렇게 뭔가 그 댓글을 보고 뭔가 부글부글 좀 하는 거예요. 뭔가 얄밉기도 하고 그 댓글을 단 사람이 그 아마 아실 만한 그 남궁인 작가라고 글 쓰는 의사로 유명한 작가인데 저랑 83년생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기도 하고 친분이 있는데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네, 그렇죠. 약간 장난스럽게 달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포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덕분에 네, 뭔가 끝까지 찾겠어. 내가 너 때문에라도 꼭 찾겠다. 이제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메시지가 하나 와요. 93년생 김민섭이었는데 대학생인 거예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고 네. 저랑 딱 10살 차이가 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휴학하고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졸업 전시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휴학하고 그 재료비를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게 1,000만 원에 가까운 혹은 그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졸업하기 위해서 또 휴학을 하고 돈을 모아야 한다라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건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근데 그와 동시에 정말 적합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내가 이 사람을 꼭 여행을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또 메시지가 온 거예요. 다른 김민섭 씨였나요? 근데 다행히 김민섭 씨가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김민섭 씨가 비행기표뿐만 아니라 다른 여비 때문에 가지 못할 것이 좀 걱정이 돼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는 비행기표를 대줘도 형편이 좀 어려워서 여행을 가지 못할 학생들이 많아요. 어딘가에 있을 김민섭 씨도 그럴지 몰라서 제가 이 여행의 숙박비를 좀 후원을 하고 싶어요 하시고 와우. 2박 3일이니까 30만 원 정도를 후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었는데.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프로젝트가 정말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두 분을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전 그분께 무척 감동한 게 대단히 정중하고 다정하셨고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김민섭 씨에게서 어떤 자기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떠올린 거잖아요. 그건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이렇게 공감이랄까? 그런 공감 능력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분이셨고 정말. 네, 이제 저는 이 소식을 김민섭 씨를 찾았다 하는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찾았냐, 우린 못 찾을 줄 알았다 하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 김민섭 씨도 나타나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댓글을 남겼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을 남기는데 어떤 분께서 저는 후쿠오카를 한번 다녀왔는데 올해까지 유효기간인 후쿠오카 1일 그린패스권이 있다. 이게 있으면 후쿠오카에서 하루 종일 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는데 저는 다시 올해 내로 후쿠오카를 갈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걸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후쿠오카 1일 승차권을 그 2장을 등기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김민섭 씨는 이제 저는 그냥 그 항공권, 제가 못 쓰게 된 항공권을 나누어줬을 뿐인데 숙박비를 부담하겠다는 분이 나타나고 또 교통비를 부담하겠다는 분까지 나타난 거예요. 와. 정말 멋진 일이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저는 와이파이 렌탈업체 사장인데 김민섭 씨가 꼭 우리 업체의 와이파이를 좀 쓰면 좋겠다. 근데 홍보로 비추어질까 두려우니까 내가 이 상표는 좀 지우고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와. 정말 거기서 렌탈을 해서 이제 통신비까지 지원을 받고 가게 됐고 또 어떤 분은 나는 후쿠오카 타워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본 야경이 정말로 아름다웠다. 근데 내가 본 이 야경을 김민섭 씨도 보면 좋겠는데 주머니에 입장권이 한 장 남아있다. 내가 이걸 보내주겠다 해서 이제 김민섭 씨는 그렇게 또 관람료까지 후원을 받고 떠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고 예.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행 출국하기 5일을 남기고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오는데 카카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이제 카카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 작가님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다.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그 김민섭 씨 여행을 후원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와, 그 카카오잖아요. 말하자면 대기업. 그래서 전 대기업의 후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그리고 좀 나도 좀 같이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건 아니었나 보네요. 네, 카카오에서는 아 작가님이 글을 잘 쓰시죠? 이래서 예 아닌데요. 이랬더니 아 작가님이 이 글을 저희에게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카카오 메인에 노출을 시키겠다. 그래서 와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을 알게 되면 좋겠고 김민섭 씨가 졸업 전시 비용을 준비하느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여행을 잘 다녀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을 다녀와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비용까지 마련이 된다면 정말 멋진 일일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뭔가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지. 그래서 저는 글을 한 편 하루 종일 써서 이제 카카오에 보냈고 카카오에서 출국 3일을 앞두고 정식 프로젝트가 개설됩니다. 93년생 김민섭 씨 후쿠오카 보내기 프로젝트. 이거는 지금도 다음에서 김민섭 후쿠오카를 검색하면 검색이 돼요. 그 진짜요? 글을 읽을 수가 이런 있어요. 일이 있을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줄 몰랐다 하는 댓글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서 김민섭 씨는 김민섭 씨는 만난 그- 적 있나요? 네. 그런데 디자인을 전공하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사진을 보내주면 그거를 캐리커처로 그려서 다시 보내드리고 그분이 프로필 와. 사진으로 쓰는 그런 식으로 오. 보답을 하는 걸로 해서 3일 동안 250명 정도가 270만 원 정도를 모아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졸업 전시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마련이 된 거예요. 와, 정말 작가님의 그런 따뜻한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서 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와우. 이제 만났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또 얼굴은 봐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출국하는 날, 궁금해서. 네, 출국하는 날 만나러 갔어요. 아, 만나러 갔더니 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오늘 발권하러 갔는데 여행사 직원께서 김민섭 씨 아니세요? 제가 발권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공항 스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김민섭 씨가 저에게 처음 물어본 건 그거였어요. 작가님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그리고 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저를 도와줬을까요? 하고 물어봤는데 저는 거기에 좀 멋있게 답하고 싶었는데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네. 혹시 혜림님이라면 뭐라고 답하셨겠어요? 당황스럽네요. 네, 저도 그렇게 당황스러웠어요. 글쎄요. 뭐라고 했을까? 지금 당장 그냥 뭐 글쎄요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네.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 대학생 김민섭 씨에게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거기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무수히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네. 제가 대학에서 나왔을 때 정말 뭘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작업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제가 그 작업실에서 글을 쓰고 있으니까 매주 찾아와서 소갈비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전 돼지갈비도 잘 먹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니라고 당신은 돼지갈비를 먹으면 안 되고 소갈비를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잠자코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얻어먹고 또 어떤 분은 취업 어떻게 됐냐 내가 당신을 채용하고 싶은데 올 거냐 이런 물어보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찾아와서 건강보험 어떻게 됐냐 내가 대신 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걔중엔 좀
다른 마음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이 너무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신 거예요. 대리사회라는 책은 그분들이 아니면 쓸 수 없던 책이고 그 책이 나오고 그분들께 제가 선생님 덕분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하고 그러게요. 여쭤봤거든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분들 대답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랐어요. 그냥 왜?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각각 다른 데서 여쭤봤는데 답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반응, 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작가님이 네. 먼저 뭐 손을 내밀거나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니면 저의 그냥 책을 작가님이 읽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네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대학생 김민섭 씨가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하고 물어봤을 때 딱 한마디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라고 정말 그 마음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김민섭 씨가 그 얘기를 듣고는 작가님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인천공항으로 오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그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저분 때문에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분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는데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거였대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길을 걷는 동안 수백 번이나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김민섭 씨가 많이 좀 피곤해 보여서 어제 잠을 못 잤나 봐요. 많이 설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작가님 네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하고 공모전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 여행을 가게 됐으니까 마감 때까지 제 몫을 다 하느라고 밤을 새고 이제 왔어요 하는 거예요. 되게 좀 부끄러웠어요. 또 책임감은 강해서 일을 먼저 하고 네. 이제 가려고. 근데 사람들이 왜 김민섭 씨를 도와줬는지 좀 그때 알게 됐어요. 너무나 평범한 청년이었던 거죠. 제가 아는 많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사실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네. 저도 지금 대학생인데 애들 맨날 밤샜다고. 그쵸, 뭐 밤도 아무나 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술 먹다 밤새기도 하지만 뭐 취업 준비도 하고 뭐 정말 영어 시험, 열심히 뭐 살죠. 자격증, 공모전 등등.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서든지 잠을 잘 못 자는 청년들이 많은데 제 앞에 있는 김민섭 씨는 가장 평범한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평범한 청년들, 사람들을 떠올렸던 거고 그 순간 이 청년이 여행을 잘 다녀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여행을 잘 다녀오면 이 청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청년들이 다 잘 되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돌고 돌아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도 잘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도 잘 되겠구나. 네. 한 개인의 잘됨이 다른 타인의 잘됨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잘됨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거기서 막연하게나마 다들 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뭔가 눈에 보이는 튼튼한 끈으로 연결된 건 아니고 아주 느슨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얇은 끈이지만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저기에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 잘 될 수 있겠지. 네. 이러한 감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라는 그걸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감각을 하게 됐고 김민섭 씨 여행을 너무 잘 다녀왔어요. 그래요? 정말 즐겁게 다녀왔다 하고 다녀와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언젠가 2003년에 태어난 김민섭 씨를 꼭 찾겠습니다. 꼭 찾아서 제가 아무 조건 없이 여행을 꼭 보내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나 보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라는 말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김민섭 씨도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당신이 잘 되면 좋겠어요라고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와, 지금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뉴스 보면 험악한 일들도 많고 좀 해피하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나도 너무 좀 무관심하게 살진 않았나 하고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근데 저도 뭔가 특별한 기획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라
18,000원 돌려받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 줘야겠다 생각한 건데 정말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런 멋진 일이 생기게 됐는데 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정말 무수한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무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서 근데 그렇게 많은 네.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굉장히 놀랍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제 삶의 태도 같은 게 많이 바뀌었어요. 누군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감각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사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잘됨이 당신의 잘됨이 될 수 있고 이 사회의 잘됨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게 너무 좀 강박처럼 생긴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살고 싶어요. 잘 네. 사는데 누군가 저를 보고 저 사람이 잘 되고 있구나. 모든 게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게 어떤 제 삶의 목표 중 하나가 됐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한테 선함을 베푸는 게 계획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이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의도치 않은 선함, 정말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함이 사람들한테 그 진심이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은 이야기, 영화 한 편, 뮤직비디오 한 편 진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고요. 사실 후네 시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작가님의 전작들을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체험을 토대로 사회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시잖아요. 대리사회나 유령인간처럼 흥미로운 키워드를 굉장히 잘 잡으시는데 작가님께서는 작품을 쓰실 때 주제를 잡는 본인만의 비법이나 방법이 있나요? 사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쓴 글들은 다 논문들이었고 기획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읽고 분석하고 어떤 방법론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걸 다 잡아놓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전공은 뭐였어요? 저는 근대 소설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에 나온 잡지나 신문 같은 것들을 읽고 분석하고 또 문학 작품을 또 분석하는 게 제가 했던 일들이고요. 근데 지금 쓰는 글들은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만 쓸 수 없는 글들인 거예요. 제가 지방시라는 책을 처음 쓰게 된 것은 내가 지금 대학에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그때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맥도날드에서 물류하차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거든요. 네. 그때 생겼던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어째서 지식을 만드는 대학이라는 공간보다 햄버거를 만드는 거리의 패스트푸드점이 나를 더 노동자로서 사회인으로서 대해주는 걸까? 이런 물음표가 생겼고 거기에 답을 하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답을 하고 나니까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이 제 앞에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대학에서 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오게 됐고 제 전업 지방시라는 작가로 이름은 의도적인 건가요? 아니요. 너무 창의적인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직설 literal한 거고 하나는 idiom 그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비유적인 거랑 하나는 literal한 거. 오케이. 자, 아무튼 그 의도하신 이름인가요? 작가님이 직접 만드신 거. 지방대 시간 강사다가 10글자예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너무 길어요. 10글자. 그래서 지방시. 네, 요즘은 또 3글자로 줄이는 게 예전부터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뻑카충이라고 하면 버스카드 충전 뭐 이런 식으로. 진짜요? 네, 되게 처음 들어봤어요. 오래된 줄임말인데 줄임말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줄여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줄여보니까 나지시가 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여야 되지 막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대다라고 줄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나대다로도 줄여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니야 하다가 어떤 후배가 지방시 잘 읽고 있어요 하길래 그게 뭐냐 이랬더니 선배가 쓰는 글이 지방시 아니냐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았냐면 단어 3개 나, 지방대, 시간 강사 이 단어 3개가 다 명품이 아니거든요. 네. 제 삶도 명품이 아니고 지방대는 우리 사회가 주변적인 공간으로 이미 규정해 둔 곳이고 시간 강사라는 직업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지방시라는 명품 브랜드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 왜요?
검색하면 옷밖에 안 나와요. 아,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뭐 브랜드를 혹시 만들게 된다면 멋있는 이름보다는 검색했을 때 나만 나오는 게 아, 중요하구나. 그거 너무 중요하죠. 요즘엔 그거 진짜 일이에요. 그 이름 찾기도 너무 많아서. 지방시라는 책은 그러한 물음표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고 근데 저는 그때 일을 통해서 생각한 게 한 번 가진 물음표는 점점 커지는구나, 확장되는데 나는 괜찮은가 하는 물음표는 너는 괜찮니 하는 물음표로 확장이 되고 또 이 사회는 괜찮은가 하는 대로 확장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전 사실 지방시를 쓰고 어떤 책을 써야겠다는 기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소설을 좀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평생 읽어온 게 소설이니까. 근데 그때 대리운전이라는 일을 시작하게 되고 네. 거기에서 일을 하는 동안 또 한 가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 사회는 괜찮은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회는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이다 하는 한 문장이 대리운전을 한 100번쯤 했을 때 떠오른 거예요. 그때 집에 가서 대리사회라는 제목을 적고 네. 그날부터 대리운전이 끝나고 한두 시간 정도 새벽에 책을 조금씩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사회, 대리사회,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자연스럽게 또 다음 물음표가 더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 시대는 어떠한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커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한 시대는 그 시대의 개인들을 어떠한 언어로서 규정하고 통제하는가 하는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글을 쓰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 안에서 확장되는 물음표들에 답을 하면서 계속 좀 글을 써 나가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럼 대리 운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마음 먹게 된 거죠? 그 되게 좀 Long story? 즉흥적이에요. 되게 즉흥적인데 계획한 건 아니었고. 네, 진짜 갑자기. 무계획이었고 사실 제가 대학에서 나와서 아내한테 내가 8년 동안 대학에서 논문만 읽고 썼는데 한 1년 정도만 시간을 주면 내가 쓰고 싶었던 글들을 쓰며 살아보고 싶다. 대신 내가 1년 동안 글을 써서 2천만 원을 못 벌면 다시 맥도날드로 가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쿨하신 분. 왜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당신이 어디 가서 뭘 하든 대학에서보단 좀 더 벌어올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시간 강사 일을 하면서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왜 2천만 원이었느냐면 제가 그때 33살까지 1년 동안 2천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1년에 2천만 원이나 버는 걸까? 나도 글을 쓰는 일로 2천만 원을 벌면 그럭저럭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 지표의 하나로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대리운전을 왜 시작했냐 물어보셨었잖아요. 네, 어떻게 마음을 먹게 맞아요. 됐는지. 근데 이제 한 2개월 네, 만에 많은 직업 중에서 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글을 쓰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왜 그만두게 됐냐면 내가 좀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네, 이게 작가님들이 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한 번쯤 이 슬럼프가 이 시기를 다 거치시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지방시랑 글을 이렇게 많이 읽어줬을까? 그리고 왜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쓰는 논문이 더 평가가 좋은 건가 생각해 보니까 일을 하는 동안 내 몸에 언어들이 쌓였구나.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글을 쓸 수는 없겠구나. 글을 쓰기 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책상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자리에서 버티어 나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공감해요. 예를 들어서 가사 쓸 때도 내가 아무런 경험 없이 아무런 뭐 자극 그런 인스피레이션, 모티베이션 없이 하면은 그 글도 언젠가는 재미가 없어지고 진심이 안전해지잖아요. 근데 나도 나아가서 작가님 말씀대로 경험을 하고 더 밖의 세계는 뭐가 있는지 알고 글을 쓰면 그 글이 달라지는 것처럼 더 공감도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됐고 저는 지방시라는 책에서 저 자신을 유령으로 규정했거든요. 뭔가 서류로서 나를 증명할 수 없는 삶이고 뭔가 나를 주체로서 믿기만 하는 그런 허상, 어떤 유령으로서의 삶이다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대리인간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나 자신을 주인으로 믿었는데 그러한 환상을 나에게 심어준 무언가가 있었고 나는 그것의 욕망을 대신 대리 수행하면서 마치 대리인간처럼 지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까
뭔가 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동의 본질이 대리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하기 위험한 일, 더러운 일, 귀찮은 일, 혹은 전문성이 떨어져도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우린 타인에게 돈을 주고 대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을 해보자. 근데 그때 떠오른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리운전이었어요. 다른 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순간 되게 설렌 거예요. 내가 요즘에도 틈틈이 하신다고. 네, 요즘에도 틈틈이 하고 있고, 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동안 배운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연구실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던 일들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재료 이제 상하차 하면서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려웠던 개념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또 거기서 배운 것들이 나름 많이 있는 거예요. 가장 내가 정말 생각나는 것 중에서 가장 네. 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를 직접적으로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논문을 쓸 때 어떤 관점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었을까? 이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이 사람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어떤 한 개인을 개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함께 결부시켜서 보게 된 게 무척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공부한 건 이제 근대성, 근대 문화, 근대 철학 같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공부한 뭔가 미셸 푸코라든지 아니면 지금한테 바우만이라든지 네. 특히 미셸 푸코가 말했던 감시와 감금이라든지 근대 사회의 개인들이 어떠한 신체적 통제를 받고 있다라든지 그 연구실에 앉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자유로운데 근대 사회는 대체 왜 이렇게 암울하게 그려져 있는 건가? 근데 거기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내가 받고 있는 통제, 몸의 통제, 언어의 통제, 사유의 통제 이런 게 어떤 것들이구나 하고 이해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구실에선 내가 앉아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구나. 네. 그런데 그렇죠.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배운 것들이 많았는데 대리운전을 하면서 타인의 운전석에 앉아서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 하고 되게 설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 대리운전을 검색해봤고 그때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지금 카카오톡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한 지 2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뉴스에 카카오톡 대리운전 시장 진출 3일 뒤에 첫 기사 뽑아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또 타이밍도 기가 막히네요. 맞아요.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이벤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가야겠구나. 그리고 정말 갔고 저는 지금도 카카오톡 1기 대리기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대박. 네, 그래서 뭔가 정말 즉흥적으로 재밌겠다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책에서 네, 이제 네. 내 주체성을 잃게 되고 타인의 욕망을 실어 나른다는 표현이 인상 깊었는데요. 자신과 타인의 욕망을 구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작가님은 주체적인 욕망과 타인에 의한 욕망을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 욕망이 나의 거야 하고 행동하게 되기가 쉽고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의 주체적인 욕망과 어떤 사회적 욕망을 구분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엄청나게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네.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는 끊임없이 뭔가 서로 교섭하면서 접촉이 되어 있는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개인이 승리할 수도 있고 사회가 승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승리와 패배가 이렇게 반복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개인의 승리보다는 사회의 승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패배했을 때 개인을 혐오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노력을 덜 했구나. 내가 뭔가 남들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나는 정말 패배자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개인이 슬퍼질 때. 그렇다면 그건 사회적 욕망이 아닐까? 그리고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네. 정해놓은 그 기준을 네, 맞아요. 사람들이 맞추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를 강제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뭔가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네네.
그건 누가 아무도 강요하는 게 아니지만 스스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과잉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주체적인 욕망이었다라고 하면 실패해도 자기를 혐오하게 되진 않거든요. 아, 할 만큼 했다. 즐거웠다. 네. 그것으로 즐거워야 되는데 실패하고 나면 절망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회적 욕망에서 실패하고 나면. 그래서 저는 그게 적절하게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턴가 너무 사회적 욕망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참 깊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작가님의 책 혼의 시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훈의 시대요? 간략하게 해주세요. 질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몇 분 컷으로 할까요? 훈의 시대 소개를. 혼의 시대에서 한 줄로 요약해 주시면. 한 줄로. 예. 훈의 시대는 제가 뭐 대리운전을 하면서 겪은 것이든 제 삶에서 겪은 것이든 우리 사회의 욕망을 담아낸 언어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그 언어들이 끊임없이 그 시대의 개인들의 몸을 만드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언어들을 한번 수집해보고 분석해보자 해서 내게 된 책이에요. 네,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평소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가님이랑 이제 오늘 촬영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우리 회사 사운을 찾아보고 학교의 교훈을 찾아보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부끄럽지만 이번에 찾아보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우리 학교의 교훈을 알게 되었고 회사도 그렇고 초등학교 교훈도 찾아보고 막 가족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훈이라는 어휘가 사실 익숙하진 않은데 사회에 굉장히 깊게 침투되어 있는 언어더라고요. 학교에는 거의 교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고, 근데 작가님이 특별히 훈이라는 키워드를 잡은 이유는 뭘까요? 이제 훈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훈의 시대라고 하면 뭐 이름이 훈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훈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되게 생소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한 개인이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생애 주기 안에서 훈이라는 것은 계속 곁에 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에도 훈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교훈과 급훈 같은 것들이죠. 항상 네. 우리 삶의 주변에 맞아요.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조금만 신경 회사에 쓰면. 또 가면 회사에는 사훈이 있는데 네. 요즘은 사훈이 정말 수십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전, 소명, 인재상, 경영자, 뭐 철학, 창업주, 정신무 등등해서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는 또 저마다의 훈과 좌우명 같은 것들이 있고 네. 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훈계를 듣고 뭐 훈화 말씀을 듣고 또 훈시를 경험하고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그러한 언어들이 훈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뭔가 우리의 몸을 만든 그런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네. 그럼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훈이랑 좌우명의 차이는 뭔 것 같아요? 훈이랑 좌우명.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훈은 대단히 큰 덩어리 같은 것이고 그 안에서 좌우명이라든지 뭐 사훈이라든지 슬로건, 모토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분화돼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이라는 것은 좌우명을 포함해서 모두 조금 더 광범위한. 네, 말하자면 모든 가르침의 언어들, 욕망의 언어들, 그리고 좌우명이라는 것도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네. 그것은 개인의 혹은 사회의 욕망을 담은 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두 단어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교수님이 작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혼자 준비해본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훈에는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네네. 한 집단에서 일원적으로 한 개인한테 하나의 가르침을 부여한다는 데에 경계심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 가르침이 일방적이고 또 지배 계급의 언어로 변모한다는 게 문제점일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그런 문제성을 처음 느낀 건 언젠가요? 솔직히 말하면 느끼질 못했어요. 잘.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대학원생 그리고 시간 강사가 되어서 어느 조직 안에서 계속 존재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훈들이 제 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어들을 느낄 만한 여유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냥 저기 저런 단어가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저 단어에 몸을 맞춰야겠다. 근데 그런 의식조차도 없이 그냥 거기 원래 자연스럽게 그냥 네. 여기는 이게 교훈이구나. 맞아요. 교실마다 다 다르고 요즘에는 되게 그 교훈들도 재밌게 바꾸더라고요. 조금 코믹하게. 저희 뭐 예시는 없지만 되게 기억나요. 재밌었던 교훈들이. 근데 보통은 그게 그렇게 생각 안 맞아요. 해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한 개인의 몸을 만드는데 정말 부단히 관여하는구나라는 것들은 이제 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주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후내 시대를 쓰게 된 이유를 살짝 말씀드리면 네. 제가 어떤 회사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새벽 2시였어요. 대리사회라는 책을 쓰고 대리운전을 할 때였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동안 회사 그 사훈이 보이더라고요. 봤는데 1번 사훈이 우리는 남들보다 2배 더 열심히 일한다였어요. 네. 아니 2배 더 열심히 일하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데 2시인데 아직 불이 안 꺼져 있는 거예요. 회사에. 정말 2배 더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근데 2번 사훈이 있어요. 5번까지 있었는데 2번이 우린 남들보다 2배 더 빨리 출근한다가 2번 사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 2시에 출근해 있는 사람은 아마 지금 출근을 한 건지 퇴근을 아직 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지배계급의 욕망, 말하자면 회사의 그 사용자 측이 가진 욕망이겠구나. 그런데 우린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있나. 아마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면서 뭔가 좀 웃으면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 익숙해지는 거예요. 한 공간의 언어는 결국 어느 순간 그 구성원들을 모두 거기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 같고 나중엔 그 언어를 보고도 아무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네. 혹은 그 언어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정말 좀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은밀하게 내면화가 되는 네네, 것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쓸 때 지그만트 바우만의 이론을 잠깐 인용했는데 리퀴드 모더니티라고 해서 지그만트 바우만은 근대성에 천착해온 어떤 사회학자인데 근대의 특성을 모든 게 액체화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후내 시대에 좀 적용을 시켜보자면 예전에는 어떤 욕망을 강요하고 그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데 있어서 마치 고체처럼 딱딱한 물리적 폭력이 수반이 된 거죠. 네. 이것을 안 했을 때 넌 처벌받을 거야 라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떤 마치 액체처럼 그 구성원들에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마치 그 구성원들을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정말 더 무서운 것 그래서. 같아요.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있지 않나? 개인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세련된 언어 같은 것들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세련되거나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언어들이 여전히 박제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계속 쓰게 됐죠. 네. 그럼 대부분 가장 처음 후내 시대를 맞이하는 게 학교에서부터일 것 같은데 작가님이 생각나는 교훈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후내 시대를 쓰게 된 이유가 어떤 특별한 교훈 때문이었는데 아내한테 당신 학교의 교훈은 뭐였어? 하고 물어본 일이 있어요. 네. 아내가 되게 지역의 명문 여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아내가 우리는 착한 딸 어진 어머니였어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 교훈에 딸과 어머니라는 특정 성별이 들어가야 할까? 만약에 아들과 아버지였어도 저는 똑같이 놀랐을 거예요. 네. 그런데 딸 앞에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착한이라는 수사가 붙어있고 네. 또 어머니 앞에는 어진이라는 게 붙어있고 그러니까 어진 어머니, 뭐 엄격한 아버지 이런 건 정말 오래된 수사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후내 시대를 쓰면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 언어들을 바꾸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그 언어들이 있고 그것들을 바꾸는 데서부터 서로의 몸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몸이 비슷해진다라는 것은 서로 몸의 크기가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거죠. 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5회에서는 후내 시대가 어떻게 도래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작가님과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김민섭 작가님과 함께하는 6회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림의 Book Spirit